프롤로그. 새벽 3시.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이다. 어둠이 길게 늘어지고 마음은 괜히 얇아진다. 나는 원래 새벽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다. 약국을 운영하던 시절에는 새벽에도 약 봉투를 정리하고 처방전을 확인하면서 다음 날을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 부지런함이 습관이었던 사람에게 새벽은 무서울 게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새벽 3시는 내가 모르는 일이 우리 집에서 벌어지는 시간이 되었다. 처음엔 사소한 해프닝이었다. 벽을 긁는 듯한 마찰음, 무거운 물건이 바닥을 스치는 듯한 진동, 아주 짧은 쿵 하는 소리. 그 소리는 짧으면 몇 초에서 길어야 1분 이내에 끝났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크게 소란스러우면 무슨 일이지? 하고 군데군데 확인할 수 있는데 애매한 소리는 사람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든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내가 잘못 들었나? 그리고 그런 틈을 어떤 사람들은 악용한다. 남편 서도연은 내게 늘 같은 말을 반복했다. 당신이 예민해서 그래.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 약을 더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말은 걱정처럼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내가 질문하는 것을 멈추게 만드는 장치였다. 나를 조용히 만드는 방법. 나는 전직 약사였다. 약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말이 더 아팠다. 나는 이 기록을 복수로만 남기고 싶지 않다. 우리 세대는 가정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다. 하지만 그 말을 핑계 삼아 누군가가 나를 속이고 깎아내리고 안전한 집을 더러운 통로로 만든다면 그 가정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용당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벽 너머의 진실을 끝까지 확인하고 자기 삶을 되찾은 한 여자의 기록이다. 제1장 반복되는 새벽. 전자시계의 붉은 숫자는 늘 비슷했다. 3시 10분, 3시 12분, 3시 15분. 그 시간대만 되면 나는 잠에서 튕겨나오듯 깼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입안은 바싹 말랐다. 마치 누가 내 심장 옆을 콕 찌르고 도망간 것처럼. 우리 부부는 3달 전부터 각방을 쓰고 있었다. 바깥 사람이 들으면 합리적 이유가 있을 법했다. 남편은 코골이가 심했고 나는 잠 못 드는 밤이 잦았다. 그래서 서로가 편하자며 방을 나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편안함은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핑계가 됐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먼저 샤워하고 식탁에 앉아 반찬 몇 젓가락만 뜬 뒤 곧장 서재 겸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혼자 거실에서 TV를 켜고 밥을 먹는 날이 늘었다. 한 집에서 같이 살아도 생활이 분리되면 마음도 분리된다. 그때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동거인이 된 느낌이다. 새벽의 소리가 시작되면 나는 몸을 굳혔다. 소리가 어디서 나서 집의 어느 쪽이 흔들리는지, 바닥이 떨리는 감각은 어떤지, 그것들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정리됐다. 그리고 결론은 늘 같았다. 이 소리는 우리 집안에서 난다. 남편이 소리를 못 들었을 수도 있다. 사람은 나이와 컨디션에 따라 듣는 범위가 달라진다. 그러나 남편의 태도는 둔감함과 달랐다. 그는 내 말을 듣는 대신 내 몸 상태를 문제 삼았다. 내가 들은 사실을 듣지도 않고 내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로 이야기를 돌렸다. 이것은 상대의 현실을 흔들어 자기 말만 믿게 만드는 방식이다. 요즘은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하지만
우리 세대는 옛날부터 직감으로 알았다. 말로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기술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내 몸의 반응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몇 시에 잤는지, 몇 시에 깼는지, 소리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그 뒤에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기록은 내게 손잡이가 되어줬다. 결론은 항상 같았다. 내가 느낀 건 실제다. 제2장 차가운 이웃들과 상냥한 위화감. 아침이 오면 집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용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다. 나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고 위층과 아래층을 찾아갔다. 결과는 예상보다 더 차가웠다. 사람들은 피곤해했다. 민원은 귀찮았으니까. 이웃 간 분쟁은 잘못 엮이면 손해라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은 빠르게 문을 닫았다. 우리 집 아니에요. 그냥 참으세요. 이런 반응들은 내게 두 가지를 남겼다. 첫째, 외부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 둘째, 결국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 관리사무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상담 창구에서 들은 말은 대체로 비슷했다. 배관 소리일 수 있어요. 바람이 세게 불면 창틀이 울기도 하고요. 소음 측정을 할 때는 기준 시간이 있어요. 말은 친절하지만 그 뜻은 지금은 움직이기 어렵다는 말이었다. 아파트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은 불편이 커지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복도에서 옆집 유라이를 마주친 건 그 즈음이었다. 라이는 말투가 상냥했고 미소가 자연스러웠다. 안색이 안 좋다고 먼저 묻고 남편이 잘 챙겨줘야 한다 라며 웃었다. 겉으로는 친절이었지만 그 친절 속에는 어딘가 이질감이 숨겨져 있었다. 진짜 친절은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한다. 그런데 라이의 친절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또 하나, 유라이에게서 나는 향기는 라일락 계열이었다. 나는 그 향을 그저 좋은 향기로만 흘려보낼 수 없었다. 향기는 기억을 붙잡는다. 사람은 얼굴보다 향을 먼저 떠올릴 때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향이 내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열쇠가 된다. 3장 석고가루와 라일락 향기. 며칠 뒤 거실 청소 중에 남편 방문 앞에서 아주 미세한 하얀 가루를 발견했다. 일반 먼지는 손에 묻으면 부드럽게 뭉치지만 그 가루는 거칠고 가벼웠다. 물에 적셔도 쉽게 풀리지 않고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석고가루 계열이다. 벽을 갉거나 뚫거나 보수할 때 남는 잔여물. 그런데 우리 집에서 벽을 손뗀 적이 있었나? 남편이 인테리어를 좋아해도 이런 공사는 보통 가족에게 말한다. 말없이 진행하기도 어렵다. 재료를 사고 공구를 쓰고 흔적이 남는다. 그리고 석고가루는 생각보다 잘 사라지지 않는다. 한번 생기면 틈새에 끼고 바닥에 흰 줄처럼 남기도 한다. 그날은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와서 무언가를 급히 챙겨 남편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방의 문을 잠갔다. 문 잠그는 소리가 내게 준 느낌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다. 내 집안에서 나에게만 닫히는 문이 생긴 것이다. 이는 관계에서 아주 큰 신호다. 사람은 문 하나로도 상대를 집 밖으로 밀어낸다. 저녁에는 남편 와이셔츠에서 라일락 향이 났다. 아주 은근하지만 확실한 향. 그 향은 복도에서 스쳐 지나간 유라희의 향과 닮아 있었다. 닮은 게 아니라 똑같다는 쪽에 가까웠다. 향기는 거짓말을 잘하지 않는다.
결정적인 단서는 휴대폰 알림창에서 스쳐 지나갔다. 문이라는 단어. 상대가 문은 내가 닫을게라고 말한 흔적. 현관문일까, 방문일까, 그냥 하는 표현일까. 그러나 내 상황에서 문은 그냥 단어가 아니었다. 남편 방에 잠긴 문. 그리고 새벽 3시쯤에 나는 소리. 서로 다른 문이 하나의 구조물처럼 이어져 있었다. 나는 마음속에서 딱 한 가지를 정했다. 먼저 사실을 확인하고 기록해야겠다. 제3장 약을 아는 사람의 불안. 남편은 종종 따뜻한 차를 타줬다. 잠 좀 잘 자라는 말과 함께. 겉으로 보면 배려다. 하지만 나는 입안에 남는 쓴맛이 늘 마음에 걸렸다. 한약처럼 깊은 쓴맛이 아니라 어느 약 성분이 가진 날카로운 쓴맛이었다. 나는 남편이 잠시 나간 틈에 찻잔을 들어 냄새를 맡아봤다. 향이 남아 있었다. 라일락 향과는 다른 가벼운 알코올 향 같은 것이. 물론 이것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를 예민하다고 몰아세우는 사람이 동시에 내 잠을 책임지겠다며 뭔가를 먹이는 장면. 이 조합은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나는 아주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남편이 건네는 차나 약은 더 이상 먹지 않는다. 대신 내 몸 상태를 적는다. 머리가 멍한 날, 기억이 끊기는 순간, 새벽 소리 후에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날. 기록은 내 감정을 사실로 바꾼다.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준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다. 누군가가 내 현실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내가 너를 관리해 줄게 라고 말한다면 그건 보호가 아니라 통제일 수 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 체면이 아니라 안전이다. 제사장 출장이라는 거짓말. 명절은 가족을 한자리에 모은다. 그래서 숨기던 일이 드러나기 가장 좋은 때이기도 하다. 나는 손주 준서가 올 것을 생각하며 장을 보고 재료를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은 계속 불안했다. 지금 이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전을 부치고 있을 때인가. 남편은 명절 전날 부산 출장을 말했다. 건축 일을 하는 사람에게 출장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상했다. 그의 눈이 나를 지나치게 피했다. 참 이상하게도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눈을 피하는 쪽이 있고 열심히 마주치는 쪽을 택하는 사람도 있다. 남편은 그 둘의 사이를 오락가락했다. 그 어색함이 내 불안을 키웠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서 TV를 켜고 홈쇼핑 채널을 틀어두었다. 나의 목적은 단순했다.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외부로도 새어나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상대방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나의 배경음은 반대편에 잡힐 수 있다. 중요한 단서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부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화 너머에서 홈쇼핑 멘트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다. 우연이라 하기엔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다. 집에서 들리는 것과 같은 결, 같은 속도로 들렸다. 그 순간 나는 남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나는 매운 찌개를 끓이고 환풍기를 틀었다. 음식 냄새는 통풍을 타고 옆집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 잠시 후 벽 너머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더 이상 혹시를 말할 필요가 없었다. 남편의 출장은 말뿐이었다. 확신에는 마지막 한 조각이 필요했다. 눈으로 확인하는 것. 그래서 나는 남편이 짐을 싸고 나간 뒤 1시간쯤 지나 복도 쪽을 살폈다.
복도식 아파트는 소리와 그림자가 잘 보인다. 특히 늦은 밤 센서 등이 켜질 때면 누가 지나가는지 윤곽이 드러난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계단을 오르는 그림자가 보였다. 키와 걸음걸이가 익숙했다. 그 그림자는 우리 집 문 앞을 지나 옆집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다. 지문이나 카드키가 아니라 숫자 패드를 눌렀다. 그건 내 집처럼 드나든다는 뜻이다. 그 순간 내 가슴은 철렁했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더 차분해졌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그리고 확신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사람은 확신한 뒤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긴다. 그래서 나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제5장 붙박이장 뒤의 구조. 다음 날 남편 방은 여전히 잠겨 있었다. 나는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었다. 이게 민감한 부분이라 여러분들께도 설명을 덧붙인다. 부부 사이에서는 사생활이란 말로 많은 걸 묻어두지만 집안에 위험한 구조가 생겼다면 그건 사생활이 아니다. 안전 문제다. 특히 대피시설은 아파트 전체의 안전과 연결돼 있다. 한 집이 제멋대로 훼손하면 다른 집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방안은 겉으로 평범했다. 책상, 컴퓨터, 책장, 침대. 그러나 바닥의 가루 흔적은 안쪽으로 이어져 붙박이장 밑으로 들어갔다. 장을 자세히 보니 바퀴 흔적이 있었다. 붙박이장에 바퀴가 달려 있으면 원래 자리에서 움직일 수 있다. 다만 일반 주택에서는 흔치 않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달았을 가능성이 높다. 나는 장의 고정장치를 풀고 밀었다. 그때 나온 소리가 바로 그 새벽 소리였다. 드르르륵. 소리의 범인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누군가가 새벽마다 이 장을 움직여 벽을 드러내고 다시 가리고 있었던 것이다. 장 뒤에는 대피용 경량 칸막이 벽이 있었고 그 벽에는 성인 남자가 드나들 만큼 정교하게 뚫린 구멍이 있었다. 구멍은 합판으로 가려져 있었고 색과 무늬까지 맞춰 겉에서 티나지 않게 처리되어 있었다. 남편은 건축일을 하니 가능한 작업이었다. 하지만 가능한 것과 해도 되는 것은 다르다. 그는 안전시설을 무너뜨리고 내 생활 공간을 침입 통로로 바꿨다. 그 벽 너머는 옆집이었다. 보호되어야 할 경계가 남편의 손으로 뚫려 있었다. 이때 나는 감정이 폭발하기보다 머리가 차가워졌다. 지금 당장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면 남편은 오해야 라고 말할 것이다. 라이도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웃을 것이다. 그리고 이웃들은 또 부부 일은 부부끼리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이다. 그럼 나는 더 상처받고 그들은 더 능숙하게 숨는다. 그래서 나는 덫을 놓기로 했다. 조용하고 확실하게. 제6장, 덫은 자료를 만든다. 사람들은 흔히 증거를 잡아라 라고 말한다. 그런데 증거는 감정으로 잡히지 않는다. 순서가 있다. 첫째, 사진과 영상이다. 전체 모습과 가까이 모습을 둘 다 찍어야 한다. 그래야 이게 어디냐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둘째, 날짜와 시간이다. 찍을 때 휴대폰 화면에 날짜가 뜨도록 하거나 파일 정보가 남게 한다. 셋째, 소리다. 붙박이장을 밀 때 나는 소리, 합판을 들어 올릴 때 나는 소리. 글로 설명하면 흔들리지만 영상으로 남기면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구멍과 합판, 바닥의 석고가루, 붙박이장 바퀴 흔적을 차례대로 촬영했다.
석고가루 일부는 작은 봉투에 담아 보관했다. 그리고 남편의 철물점 영수증, 공구 구매 내역을 함께 모았다. 넷째, 신고의 항목을 정확히 정하는 것이다. 그냥 불륜이라고만 하면 사생활 문제로 취급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피시설 훼손과 주거침입이 함께 있다. 대피시설은 아파트 전체의 안전과 연결돼서 관리사무소도 움직이기 쉽다. 나는 관리사무소에 소음이 아니라 대피시설 훼손으로 신고를 넣었다. 그리고 경찰 신고를 준비했다. 주거침입, 재물손괴, 안전시설 훼손. 불륜은 도덕의 문제처럼 보이기 쉽지만 이 사건은 범죄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덫의 핵심은 현장의 글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다. 남편이 다시 통로를 이용해 돌아오는 순간 그 장면이 확보되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래서 나는 새벽 3시를 기다렸다. 제7장 새벽 3시의 심판. 그날 새벽 벽은 다시 미세하게 울렸다. 붙박이장이 움직이려다 걸리는 소리, 바퀴가 헛도는 소리, 낮게 내뱉는 남자의 숨. 나는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었다. 감정이 올라오면 몸이 떨릴 수 있다. 그러면 실수가 생긴다. 나는 실수할 생각이 없었다. 남편은 결국 방 안에서 붙박이장 앞을 맴돌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당황이 느껴졌다. 지금까지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그러나 현장 앞에서는 그 얼굴이 유지되지 않았다. 나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부산이 여기였네. 짧은 문장 하나면 충분했다. 상황 자체가 이미 모든 말을 대신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경찰이 도착했다. 경찰은 벽과 구멍을 확인했고 관리사무소 직원도 함께 증언했다. 옆집도 동시에 확인 대상이 됐다. 옆집에서 소란이 났고 그 자체로 통로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장면이 되었다. 남편은 미안하다를 말했지만 그 말에는 계산이 섞여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오랫동안 나에게 예민하다, 약을 늘려야 한다 같은 말로 현실을 뒤틀어왔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가정을 말할 때 그 가정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보호막이 되기 쉽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관련 도면과 메모를 남겨둔 정황도 드러났다. 나는 그걸 보며 확신했다. 이 사람은 실수로 넘어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길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길은 내 마음을 밟고 지나갔다. 사건이 알려지자 아파트는 빠르게 소문이 돌았다. 어떤 사람은 놀랐고 어떤 사람은 혀를 찼다. 그러나 가장 흔한 반응은 설마 그 사람이 였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가장 더러운 일을 했다는 사실은 사람들을 더 충격에 빠뜨렸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기로 했다. 수군거림은 잠깐이다. 하지만 내가 진실을 숨기면 나는 평생 내 안에서 도망치게 된다. 나는 관리사무소의 회의 자리에서 필요한 말만 했다. 이건 사생활이 아니라 안전시설 훼손입니다. 다른 세대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아파트에 사는 모두를 위한 말이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말이 나온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제8장 무너진 뒤에 남는 것은 조사는 길었지만 증거는 충분했고 사실은 명확했다. 나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 불륜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안전시설 훼손과 주거 침입이 결합되자 상황은 더 분명해졌다.
나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여러분들께 설명을 덧붙이면 이런 소송은 감정만으로는 어렵다. 속상하다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법은 사실로 움직인다. 사진, 영상, 영수증, 진술 그리고 현장 확인. 그 모든 것이 모일 때 상대가 아무리 말로 빠져나가려 해도 길이 막힌다. 나는 그 길을 증거로 막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방향이었다. 나는 더 이상 언제 다시 좋아질까를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했다. 슬픔은 지나가게 두되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지 않았다. 중심은 내가 되어야 했다. 딸 지우는 내 옆을 지켰고 손주 준서는 내게 다시 웃음을 줬다. 명절이 오면 나는 더 이상 억지로 가족 사진을 만들지 않는다. 나는 내가 웃을 수 있는 자리에서만 웃는다. 그게 진짜 가족이다. 에필로그 1년 뒤 나는 그 아파트를 팔고 햇빛이 잘 드는 작은 집으로 옮겼다. 마당에 화분을 놓고 봄이면 꽃을 심고 여름이면 상추를 뜯었다. 사람은 큰 돈이 아니라 작은 일상으로 회복한다.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공기, 아침 햇살, 따뜻한 밤 냄새 같은 것들이 마음의 빈틈을 채워준다. 나는 다시 동네 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도왔다. 내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좋았다. 누군가에게 괜찮아요? 라고 말해줄 수 있다는 게 좋았다. 그리고 그 말이 결국 내게도 돌아왔다. 가끔 밤에 바람이 창을 두드리면 옛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기억에 눌리지 않는다. 나는 진실을 확인했고, 기록했고, 끝을 냈다. 집은 다시 안전한 공간이 됐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됐다.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다. 하지만 사람을 이기는 건 결국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진실을 향한 발걸음이다. 오늘 밤도 나는 조용히 눈을 감는다. 새벽 3시에 깰 이유가 없다. 내 집에는 이제 평온만 남아있다. The end.